사랑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서툴지만 제주 사투리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 반갑수당. 제주에서 에너지를 얻어가는 김에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람 천하람 한 번만 연호해 주시겠습니까? 천하람 천하람. 그래, 당원이 주인이다.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래 그러면 당원이 주인이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여당은 대통령하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네, 본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진 이후에 처음으로 있던 합동 연설입니다. 지역은 제주였습니다. 각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1, 2위를 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는 주말부터 이어진 탄핵 공방으로 아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합동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비슷한 뉘앙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대놓고 서로 상대방을 힐난하는 모습들이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탄핵 공방으로 양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게 당내에 분란이 생긴다. 대통령 탄핵이라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그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탄핵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경우에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탈당하는 또는 탄핵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과거 국민의힘 내부에 역대 전당에 있었던 일들, 과거 사례를 볼 경우에 늘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내가 대표가 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하느냐. 여당 후보라고 하는 대표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란 말을 입에 꺼낼 수 있느냐. 당장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왜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내느냐. 내가 언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하느냐. 현재 미래 권력을 꿈꾸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탄핵되는 걸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하시네. 예. 어찌됐건 자 탄핵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이던 심평변호사 했던 말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고 분당할 수도 있다. 신당을 만들 수 있다. 예. 이때부터 연결되면서 당원들이 불안해질 소지가 많은 발언이에요. 탄핵이란 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럼 저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자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면서 대권 욕심이 있는 대권 생각이 있는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거다. 그 대목을 자 굉장히 극단적으로 탄핵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니까 예. 안철수 의원도 저렇게 대꾸를 할 게 아니라 내가 당대표 되면 오히려 내가 대표로서 대통령과 궁합을 잘 맞춰갈 수 있다는 점으로 반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차피 대권을 한번 할 욕심 있는 사람으로서 예.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내 미래도 열리는 사실을 왜 내가 모르겠느냐. 나야말로 오히려 대통령을 잘 모실 사람이다. 호흡을 잘 맞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인데 탄핵 이 문제는 뭐 본질은 아니잖아요. 탄핵은 예. 불가능한 상황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과라고 했잖아요. 네.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얘기입니까? 탄핵 얘기의 대상이 탄핵의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란 뜻입니까? 아니면 당원들에게 자신에게 안철수 후보 적어도 자신에게 사과라는 얘기? 안철수 후보의 논리 구성을 보면 적어도 탄핵이나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할 것 아닌데 예.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낸 예. 김기현 의원은 나하고 당원들 앞에서 사과하라 이런 취지겠죠. 대통령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말이 없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말이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예. 할 말이 있겠어요? 김기현 후보의 저 말을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냥 충분히 지금 말하는 대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의 탄핵을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꺼낸 거에 대해서 불쾌했을까요? 글쎄요. 대통령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대표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 차례 예. 노골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예.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냥 김기현 의원이 공격하는 지점으로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좀 더 나아간 다음에 대통령실에는 어느 정도는 자 이제 끌어들이지 마라 말합니다만 전당대회 이제 예.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예.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악스럽다 그럴까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은연중에 안 보이게 막후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은 그렇지 예. 않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 대한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 않음이 당원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심평 변호사가 이제 후원회장도 맡았으니까 했던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것이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지지,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는지 그 부분을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론 추이 이런 흐름을 예.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탄핵 듭니다. 운운하고 탈당 운운한 게 오히려 역효과다. 김기현 후보에게는. 이거는 특별히 정리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인 생각이시니까. 예를 들면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4인이 전원이 다 본선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서 친윤을 표방했던 국회의원 3명이나 이렇게 탈락하는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암만 해도 그런 영향을 좀 줬지 않느냐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선거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미워서거나 상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는 뭔가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이 선거 형식을 김기현 후보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 보다 좋은 거라면 그 사람이 좋아서 찍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 찍게 만들어야 되는데 탄핵이라든 이런 말을 끝내는 거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이 자격 미달이니 나를 찍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선거운동에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이고 이런 방향은 아닌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후보 진영이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 잘못된 전략을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썼을까요? 가능한 결집을 하고 뭔가 이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에 대한 그 상대적 이익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좀 더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초조하다 이런 뜻이 반영됐다는 건가요? 암만 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예. 시작할 때 4위로 출발해서 소위 1위 후보들이 이제 탈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1, 2위를 다투는 형식으로 예.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에 강력하게 또 다른 이제 천하람 후보라든지 약간 자기들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뭔가 위기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쫓아오는 것, 천하람 후보가 쫓아오는 것 등등에 대해서 초조함에서 극단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쓴 것이다. 그 효과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똘똘 뭉치자는 기류가 다수 의견이잖아요. 그 당심을 이렇게 탁 건드리면서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결집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봐요. 결집 효과가 있을 그럼요.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이게 국민을 전체로 상대로 한다면 아니면 일부에 반영을 한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오히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론조사의 대상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아닙니까? 예. 그럼 책임당원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1차 때 예. 과반을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중간에 안철수 의원하고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서 자기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탄핵이란 말일지 탈당이란 말은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어잖아요. 정권 그렇죠. 쪽에 대통령의 탈당과 탄핵을 얘기한다는 이런 건. 얘기를 예. 꺼내드는 것은 사실은 뭐 명확하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층 말고 또 중간에 있고 아직 결심하지 않은 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층들은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탄핵 사유는 되지 않죠. 예. 또 탈당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누구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럴 가능성도 있어? 그래? 그러면 다른 후보 찍으려다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는 게 김기현 후보가 아닐까. 예.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딩 자체는 김기현 후보에게 어떤 결집력을 하면서 뭔가 표를 받으려고 하는 예. 굉장히 단호한 그런 형태의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말로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김기현 후보가 말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당 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이 되었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그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권 세력의 정당, 집권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한 거 아닌가. 발언의 뜻을 왜곡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했을 때 생겼던 당내 내분 사태를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예. 장제원 의원의 얘기 이제 국민의힘 정당 역사, 정당사를 봤을 때 미래 대권을 꿈꾸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한 일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자신의 미래 권력을 쫓기 때문에 현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키거나 또는 탄핵까지도 가는 그런 극단적인 대결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탈당이나 탄핵까지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현재의 권력과 그러니까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안철수 후보도 본인은 이제 대선 때 결국에는 한번 단일화를 한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대통령 후보는 나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옆에 있던 지지 세력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지만 안철수 지금 당대표 후보도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충분히 충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충돌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당과 대통령실이 좀 하나가 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김기현 후보가 더 낫다. 이제 이런 식으로 김기현 후보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뭐 이 김기현 후보의 탄핵에 대해서 정신 상태, 망상 이런 단어를 또 동원해서 비판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의 요지는 뿌리론 내지는 안정론이 뿌리론. 내가 보수 정당의 정통 보수의 맥을 잇고 있고 뿌리와 다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이끄는 데는 나만한 대표가 내가 돼야 된다는 논리고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확장론이에요. 확장론. 누가 돼야 다음 총선에서 적어도 수도권에서 먹힐 수 있는지를 판별해 주십시오라고 당원들을 호소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극단적인 상황, 탄핵이나 분당이나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첫째, 정치인 몇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의도와 무관하게 굴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안철수 의원의 약점이 뭐죠? 약점은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약점이라는 것은 결단력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의도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을 갈라설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이에요. 기질상
우리가 보는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측면은 있어 보인다.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다음 대권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은 예.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낮추는 게 공천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대표 되더라도 공천권 행사 안 하겠습니다 하는 예. 측면이 대통령실에 던지는 메시지기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번 그 예비 경선에서 누가 1등을 했습니까? 우리 신 의원님은 김기현은 1등 했겠죠. 출연이신 거죠? 개인적인 출연. 당연히 추론이지만 그건 예. 크게 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김기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의원 순수 아닐까라는 게 뭐 크게 틀리지 예.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건 그냥 사적으로 신성범 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됐으니까요. 네. 당원 투표 결과가 조사가 안 됐으니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김기현 후보는 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견제해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측을 또 견제해야 합니다. 바로 이준석계입니다. 천하람 후보의 이 돌풍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계는 이번 이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또 자신들의 측근들을 어느 정도까지 최고위에 입성시킬까,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행 중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개입, 단일화 종용 및 사퇴 요구, 롤 변경은 모두 항공보안법 저촉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나눠드린 파리채를 높이 들어 파리채로 간신 파리떼들을 때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스스로들도 부족한 점이나 인지도 면에서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최대한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좀 도와야겠다. 예, 꺼진 불이었는 줄 알았어요.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나서는 이제 잊혀진 듯한데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준스톤이 돌아왔다. 준스톤, 예, 준석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돌아온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천하용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그다음에 이기인, 요 4명이죠. 당대표와 나머지 최고위원 또 청년 몫으로 나온. 그래서 천하용인, 뭐 말 들어보면 천하 무슨 동인하고 비슷한가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준석계 후보들이 마치 엄청난 이번 전당대회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오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감지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돌풍인지 아니면 차차송의 태풍이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선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너무 언론이 띄워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당내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주 뭔가 그럴듯한 바람을 좀 몰고 오는 건가요? 언론이 띄워주는 측면이 좀 강하죠. 언론은 어차피 조금은 이렇게 흥행이 되면 좋으니까 하는 건데. 언론이 흥행되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국민의힘 아니지. 좋지. 아니, 그래도 이게 싸움을 붙이는 거잖아요. 예, 왜 자꾸- 갈등이 다 좋은데. 예. 근데 의미가 없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 저렇게 응원하고 아카라카하는 저런 장면이 고참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연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고참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진지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지금 칩 프로듀서 그러니까 CP가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보다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전략 정치 기획을 합니까? 기획사처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저는 새로운 바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좋으냐. 적어도 이번에 보니까 당대표 선거 하나만하네라고 해서 하나만화일 것 같다는 생각에 예. 투표를 안 하기로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안 할 거로 마음먹었던 수도권의 젊은 당원들 2030 당원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게 이준석 다움이기도 예. 한데 완전히 흥행 요소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에서는 비판을 받을지 어찌됐건 바짝 뭐라 그럴까 뭐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예. 이런 정치 기획사적 능력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통할지는 안 통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예. 자칫 밋밋해지고 재미없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끌고 있다. 그 점은 분명히 예.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천하람 대표가 당대표가 될 에이, 가능성, 또 거의 측근들이 최고위원으로 아니, 입성할 가능성, 천하람- 청년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 천하람 대표 가능성 거의 없는 거고 그 상식적인 판단이. 예. 모르겠어요. 최고위원은 모르겠어요. 허은하, 김용태 예. 2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알다시피 당원들은 최고위원은 두 명을 찍는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워낙 이게 배열을 잘 해놨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긴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아마 장해찬 씨하고 붙는 거니까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새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00만 명 가까운 84만 명이 투표 대상인 것은 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도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예. 뭐 여러 가능성과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결선 투표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가 나오질 않아서 결선 투표로 2명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게 김기현 대 안철수가 됐든 김기현 대 천하람이 됐든 그렇게 될 경우에 안철수와 천하람 쪽은 공조가 가능한 건가요? 연대가 가능한 건가요? 오늘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예. 천하람 후보 이야기로는 자기는 안철수 후보하고 친화력이 거의 없다. 그러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천하람 표가? 그것도 아니다. 자기들은 이제 독자적인 이 당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우리는 주장이라도 한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말뿐이다. 개혁은 천하람 후보의 개혁은 말뿐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자기는 말이라도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말도 다 걷어들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차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보면 이 구도가 안정, 확장성 그리고 개혁성 이 세 개가 이렇게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수의 핵심 차원에서 보면 천하람 후보의 저런 그 자세 그리고 청년적 돌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가장 지금 난처하게 된 상황은 안철수 후보 진영인 것 같습니다. 그전엔 두 영역만 본다면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부분과의 경쟁이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세 영역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뭔가 보면 양쪽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이럴 때 이 중도가 어렵듯이 이 양쪽이 끌어당기니까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2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랑 둘이 결선으로 가면 안철수 후보는 누굴 지원할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게 84만 명의 당원의 모바일 투표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대의원을 동원한다든가 조직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 경선 과정에서 누구의 바람이 불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 인물, 그다음 바람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바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바람이 불면 누가 누구의 손잡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쟁 속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2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2위가 1위를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이든 안철수든 결선에 올라가지 못하는 쪽이 다른 한쪽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중립 형태로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하람과 안철수 두 후보는 공조한다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공조의 냄새도 피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이야 각자 자기가 할 길을 가서 확실하게 하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천하람이 자기 표를 많이 가져가는 게 나쁜 구도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선을 생각한다면 천하람이 많이 가져갈수록 김기현 의원이 후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선 가능성이 높아지겠는 거예요. 반김 연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놔둬버리면 어차피 반김이니까 반김기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서로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 오히려 결선으로 가냐 안 가냐가 가장 큰 지금 관건이에요. 결선에 가게 되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이틀 동안에. 근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해요. 복잡한데 3회 3승이에요. 지금 천하람 후보가 뜨고 있고 이제 표를 많이 가져가면 결국 안철수 후보에게 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나중에 그 천하람 표가 결선에 가면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차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많이 가져갈수록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표를 빼앗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고위원은 제외하고 당대표만 보면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감 이런 것들만 굉장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과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김기현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표들이 안철수 아니면 천하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천하람의 돌풍 갈수록 안철수 후보가 뺏기는 거고 그럼 잘못하면 김기현 후보의 과반수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까기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측에서는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준석이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 대표 만들기 아닌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 저는 뭐 그런 시각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본선이 됐을 경우에 만약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더 복잡한 셈법 계산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계에서는 지금 김기현, 안철수 양쪽 모두를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측에서 다급하다고 해가지고 색깔론 꺼내들지 않습니까? 이 색깔론이 선거에 등장했다는 거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총선이었다면 저런 거 꺼냈으면요. 한 번 할 때마다 10석씩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가가지고 선거하면은 또 과거에 매번 지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하면서 공천도 한번 해봤고요. 그때 어땠습니까? 광주에 윤장현 시장 공천하겠다고 해가지고 당내 분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본인이 합당한 다음에 이준석, 박종진 공천 안 주겠다고 거의 뭐 본인은 서울시장 나갔고 그래가지고 당을 콩가루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 안 할걸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다고 해서 끌어안길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좀 썼어요. 우리 전용기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누가 더 미울까요? 안철수 후보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계 또는 김기현 후보 쪽일까요? 이걸 우위를 가르기 힘든 사실 그런 거의 승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본인을 집단 린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사실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에는 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원에서의 또 경쟁도 있었을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지속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듯한 모습들을 언론에서 많이 내비쳤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좋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 두 분 다 공격을 하면서 천하람 후보를 띄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천하람 변호사가 후보로서 득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한 경국으로 저는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고정표들이 이게 안철수나 천하람한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천하람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안철수 후보 쪽에 표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어디 카더라로 들린 거에 의하면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안철수 후보를 좀 더 미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제 주관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그래도 한 가지만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황교안 지금 후보도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좀 보이고 있는 여론이 이제 앞서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요. 그런데 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들을 이제 전문가들께서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황교안 후보가 결선에 못 올라갈 경우에는 이 표는 태극기 부대의 이 표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철수나 천하람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진 않고 이 표도 좀 찢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보수 좀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강경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유튜브들 표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분들이 다 컷오프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황교안 후보를 찍었다는 그러니까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류에 대한 극우 정서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통 보수들은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또 앞장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반반 찢어지지 않을까. 이게 특정한 어떤 후보를 미는 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께서 발언권을 요청할 정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강성 보수가 주로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소위 유튜브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지층, 유튜브 시청층?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지층이 뭐 천하람이나 이준석계로 표로 저는 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셈법이 복잡해진 게 만약에 결선에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이 가게 되면 결국 황교안 지지했던 표는 김기현 의원에게 다 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이 많이. 결국은 그렇죠. 그다음에 천하람을 지지했던 표는 안철수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제 결선을 가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얼마 전까지 했던 여론조사는 거의 천하람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비슷했거든요. 예.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똑같아지는 거죠. 나눠지는 건. 그런데 이제 천하람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약간 그런 형태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게 되면 좀 더 이제 표는 더 얻을 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이제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직 3월 8일까지는 날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5번의 TV 토론회도 있습니다. 저희도 2월 20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토론회도 하는데 이 또 TV 토론회가 결정적으로 당원들의 당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좀 미리 짚어봤는데 뚜렷하게 뭐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간의 수사를 보면은 많은 그 소환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소명된 점이었고 또 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인멸과 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당 대표로서 조사에 이제까지 임해왔고 특별하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수사고 정치 영장 청구다. 갑자기 귀국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김 전 회장을 최고적인 건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자금 관련 결정은 다 본인 결정입니까? 귀국 결정에 번복이 좀 있었는데 김성태 회장 측에 압박이 있었던 건가요? 네, 김성태 회장은 지금 금고지기가 다 지금 결정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그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면은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나 경기도랑 혹시 그 사업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누신 거 있으신가요? 예, 보신 것처럼 그제 이 압송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재무담당 김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은 이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영장심사를 포기를 했죠. 그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이 김모 씨도 영장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나요? 지금 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거의 되겠죠? 예, 포기를 했으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 혐의하고 이제 금고지기 혐의가 예. 상당히 부분 많이 일치를 합니다. 예.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제 금고지기가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 재경 총괄 본부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구속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일단 뭐 강제 송환했을 때는 다 부인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조사를 받은 와중에 이제 세세한 부분이 나오면 그건 금고지기가 다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고지기를 강제 송환하는데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지시를 한 걸로 보이고 예. 금고지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뭐 굉장히 그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너무나 자주 해가지고 뭐 계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수표도 뭐 바꾸면 이걸 뭐 아주 금액이 적은 수표로 막 나눴다가 또 붙였다가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검찰을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또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고지기의 매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을 수사하는 데서는 상당히 동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은 김고지기 김모 씨를 구속시켜가지고 무엇을 캐내고자 함입니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사업 때문에 광물 사업 때문에 북한으로 돈을 보냈다? 그 선에서 뭔가를 캐기 위해서 이 김모 씨를 구속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이 금고지기 김모 씨로부터 뭔가 좀 찾아내고 싶어하는 게 지금 검찰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500억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영장은 청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세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500만 북한에 준 것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금을 대신 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 방문, 북한 방문하는데 대한 대가로 예.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성태 진술 외에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알지도 소설이다. 못한 사람이고 전화 통한 적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이 자금을 집행한 금고지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집행해야 됐는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왜 40명이나 데리고 임원을 데리고 돈을 달러를 쪼개서 북한에 갔는지 예. 그리고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또 같이 뭐 그 자리에 뭐 선양이나 필리핀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고지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좌 추적이랄지 문건 예.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대북 송금에 대해서 김성태의 진술 자체를 보강할 수 있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금고지기가 구속이 되는 것이 예. 사실 수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이 금고지기 김모 씨가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대납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언론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예. 아마 수사는 계속 하는 걸로 보이고요. 김성태 전 회장 혐의에서도 이 대납 부분은 빠졌어요. 네, 그 빠졌죠. 영장 청구 사유에서. 그래서 아마 그건 자체는 이제 확실한 증거는 검찰에서 아직 못 찾지 않았나 싶어요. 이 그런데 김모 씨조차도 그 증거는 없을 것이다. 아니 이제 금고지기를 상대로 조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납과 관련된 부분이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 전환사채를 가지고 뭐 페이퍼 컴퍼니랄지 그 계열사 통해서 이 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 돈을 돌린 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예. 너무 자주 횟수를 돌리니까 검찰이 굉장히 추적을 하는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금을 어떻게 회전시켰는가에 대해서 이제 금고지기 어떤 예.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대납과 관련돼서 수사가 뭐 힘을 받을 것이고 금고지기가 뭐 아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결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검찰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산 변호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김모 씨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올가맬 수 있는 뭔가 결정적 증거를 저 김모 씨로부터 좀 찾아내고 싶어하는 게 검찰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모 씨와의 관련성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랑은 관련 없다라고 그동안 주장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거나 다 가져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이 갖다 붙인다? 좀 짠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영장을 칠 것이다라고 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저께 우리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 저희는 답정로 기소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나오든 뭐 예. 대장동, 뭐 성남 FC, 뭐 백현동 그리고 이번에 뭐 방북비 대납 이런 사건들 가지고 저희는 뭐 답은 정해놓고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당황스럽지는 않은데요. 사실 공소장에 방북비 대납으로서 뭐 800만 달러도 기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실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추정해서 비롯이 된 예. 것이고 사실상의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굉장히 좀 무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안 들 수가 없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직 의원이니까 아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국회의 새로운 뇌관의 핵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부결할 것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뭐 지도부 회의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총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의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입니다만 마땅히 부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예,
정의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고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서 정말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입장도 당내 일부 있다는 얘기도 어느 민주당 관계자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수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아마 그 의총을 통해서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 예. 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가장 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당하면 그냥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버리는 건 어때요? 억울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를 나가면서 가장 당황했던 것은 검찰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를 했어야 됐고 예.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 라인에 가서 사진도 찍히고 실제로도 3회 이상 소환 자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장을 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수사를 받지 않고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3차례 소환 조사에도 응했고 실제로도 굉장히 밤 늦은 시간까지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기소 그리고 영장 청구가 과연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게 합리적으로 보일까에 대한 것에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통과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친문계, 비명계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시키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똘똘 뭉쳐서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결국에는 수사를 받지 않았거나 세 차례나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했다면 친명계 의원이 아니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왜 떳떳하지 못하게 민주당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제시를 했을 텐데 이것은 수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다 소명을 했을 것이라고 봐서 아마 부결하는 데 힘을 좀 실어주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전용기 의원의 말을 근거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겠죠. 그럴 경우에 과연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김종인 씨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소되는 순간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그리고 사인으로서 이 재판에, 본인 재판에 응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당대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재판을 하루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재판을 다니면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로서 공천권도 행사하고 역할을 하는 게 옳으냐, 민주당 총선 승리에 플러스 요인이냐, 이 부분이에요. 일단 선거가 뭐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내용인데요. 총선 한 6개월 정도 되면 민심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심이 그래도 억울하다고 본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또는 뭐 차기 대통령 선거 뭐 선호도라든지 이런 데서 그게 급락을 하거나 뭔가의 뭐 이상 조짐이 보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총선의 유불리만 생각해 보면 국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총선에 유리할지는 모르나 또 정의의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 선거 이런 이 범죄 혐의가 단순하게 그냥 일반 범죄 혐의가 아니라 직전 대선 경쟁자였고요. 지금 현재는 야당의 당 대표에게 지워져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동을 이야기하다가 성남 FC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백현동 이야기하다가 변호사 대납 이야기하다가 또 방북비라든지 계속 주제를 옮겨가면서 온갖 혐의는 들씌우고 있는데 뚜렷한 증거는 없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검찰이 짠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9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잘못이 있고 정말로 뚜렷하게 실책을 했다면 검찰에서 정확한 증거,
딱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기소를 한다라고 했었다면 아마 이 재판은 이미 여론에서부터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예. 무슨 돈을 받았다라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고 예. 무리하게 기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총선에 사실 유불리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세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뭔가 이재명 대표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좀 재판에서 물론 그걸 공개하겠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에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미리 좀 언론에 이렇게 알려주면 어쨌든 여론전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 쪽에. 그 가능성은 없어요. 꼭 재판에서만 검찰은 증거를 공개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 대장동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문건이 있잖아요. 유동규 발언이 있잖아요. 유동규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유동규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랄지 그다음에 정의학 녹취록이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이미 다 알려졌다는 얘기네요. 증거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 예. 검찰은 이건 뚜렷한 증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검찰이 낸 증거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은 맞아요. 예. 맞는데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대북송금에서 대북송금 김성태가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방문위에서 줬다 이재명 대표에 이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예요. 단지 법원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문제지 이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하나로 이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부분은 제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 입장을 떠나서 얘기를 하면 기소가 되면 재판 받겠죠. 그러면 법정에 오곡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수많은 증언이 나올 거예요.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증거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그러면 재판 받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새로운 증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갈지 가지고 갈지 그 부분을 이제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국회의원직 사퇴할 거고요.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나면 또 다른 거 뭐 증언을 본인이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든 여론 재판을 이끌어내려고 검찰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여당도 그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증거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검찰의 내용들 다 봐야겠지만 예. 뚜렷하게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대장동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9개월째 하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한테 줬다는 내용 전혀 없고 이재명 측한테 줬다. 성남 FC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성남 FC한테 돈을 줬대요. 그리고 이번에 쌍방울 얘기하면서 쌍방울도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북한한테 돈을 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명확한 근거도 예. 없이 이렇게 수사나 기소를 남발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이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기소는 제가 보는 정해진 거고 기소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때 지금 언론에서 흔히 정치인들끼리 하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여권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서 질질 끄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 거예요. 총선까지. 총선까지. 예. 이 대목에 결국은 아까 김광삼 변호사 설명 잘하셨지만 거의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일은 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대표가 견뎌내겠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음모론 같지만 예. 나오겠느냐 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는 또다시 특검을 놓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내대표 연설이 시작이 됐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자, 특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 여신 디케이저오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특검의 부분도 검찰 수사가 정말 기본이라도 기초라도 되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국민적 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특검 외에 달리 답이 없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봐라,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될 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명분이 더 생겼다. 또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66.4% 대 24.9%. 뭐 타사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넥스트 리서치, SBS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좀 한 2배, 3배 가까이 높죠, 그렇죠? 추진해야 한다는 이 의견을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의 필요성으로 이제 계속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난주에 권오수 회장의 1심 판결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부분, 또 그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특검의 필요성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현 검찰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근데 원칙적으로요. 지금 지난번에 나온 권오수 회장에 대한 그 판결문은요, 김건희 여사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판결이에요. 유리하다는 판결이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도 여기 나오셔서 그 얘기를 왜 하시더라고요. 유리한 분야면 지금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소 내용이. 근데 1단계가 2010년 10월 20일에 끝났네. 여기까지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주가 조작 선수의 이모 씨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김건희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는 거예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이 돼버렸죠. 공소시효 완성은 특검이 됐고 일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죄가 있든 없든 면죄부가 된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10월 20일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어떻게 쓰였느냐를 관한 거거든요. 근데 10월 20일 이후에 이제 2, 3, 4, 5가 있는데 이걸 이제 포괄일죄로 본 거예요. 그런데 판결문을 잘 검토를 하셔야 돼. 이 중에서 일부만 유죄가 되고요. 대부분 다 또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유는 다 유죄가 된 것처럼 그냥 언론 보도에 처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무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손무 씨라는 쩐주가 있거든요. 그 사람 무죄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이 91명이에요. 그리고 계좌가 157개거든요. 근데 이 계좌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뭐 하자 그런 거 의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대통령 부인이고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 어려운 상대니까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판결문을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특검해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일단 판결문을 먼저 세세하게 민주당에 있는 변호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특검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자, 김대중 총장님, 이제 대부분의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꼭 해야 되는 이유. 확인해야 될 것이 첫째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김건희 여사 1차 부분은 뭐 지났다고 치고요, 도과했다고 치고 그 2차부터 5차까지는 관련이 있다.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쓰였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 나왔지만 통정 매매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장모님도 관련이 있다는 것. 또 하나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익을 10억 정도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검찰이 지금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곧 이게 뭐 소환할 거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8개월째 지금 일체 소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특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짧게. 예. 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10억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보면 실패한 주가 조작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득이 없는 주가 조작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 시세 조정을 얻은 금액이 780만 원인가 그래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엄벌해야 하는데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서 특검 여부를 결정하시라. 뭐 특검을 안 해야 한다는 저는 입장은 아니지만 잘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특검 주장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주가 조작 사례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까지 조금 더 통틀어서 제가 이제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 특검을 추진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는 아시겠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를 피해서 본회의로 바로 특검안이 올라가려면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우려면 180석의 찬성이 좀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원 169석에 플러스 11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도 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원하는 영부인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만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수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가 될 때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식입니다.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수사를 촉구합니다.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모두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조를 강하게 얻어야 되는 이 정의당에서는 야 대장동은 좀 빼고 아니 대장동은 아니 저기 곽상도 관련된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조금 하자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이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민주당은 좀 빠져라. 일단 검찰이 먼저 좀 수사한 다음에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이용을 지금 여기에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르게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의당한테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할 것이고요. 충분히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검찰 수사를 먼저 해보고 지켜본 다음에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늦어지니까 이미 또 공소시효 지나버려서 수사를 못하면 또 이건 낭패지 않습니까?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네. 충분히 정의당은.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설득할 자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방금 김광수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저희도 법리적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사건 중에 여러 건이 뭐 우리 기술도 포함해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건이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김광수 변호사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전주였던 모 씨가 주가 조작에서 직접을 가담하지 않고 자금만 대여서 무죄라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자금만 된 게 아니고 직접으로 가담을 했다라는 증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건 특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 중에 주가 거래에 직접 관여한 증언이 공판 중에 나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증거 능력으로 좀 사용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검찰 수사로 단순히 돈만 맡긴 것인지 아니면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증거 나온 것 중에
제가 팔라고 하면 팔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증거로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이제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의당에서는 일단 김건희 특검은 이제 검찰에 좀 맡겨놓고 특히 국민적 공분이 컸던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이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이제 정의당의 강한 입장입니다. 검찰이 오늘 항소했다는 얘기가 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왔더라고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항소심에서는 곽상도 무죄 또 50억 클럽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의미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달라질 가능성이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이 좀 있습니다. 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무죄 추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청탁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50억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재판부에서 거기에다가 뭐 아들하고는 같이 생활을 안 해 어찌네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 공분을 엄청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김정태 회장한테 하나금융 지주 회장한테 전화라든지 뭐든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50억을 줬겠죠. 전혀 영향력이 없는데 그냥 50억을 줄 일은 만무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이 돈을 받았으면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을 대리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이 생활을 같이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검찰이 또 수사적으로 수사를 해서 보강적인 증거를 또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 판단은 좀 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 중앙지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항소를 했고 대통령실도 법원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논평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내심 이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상당한 대출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들의 실적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예, 오늘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 응답이 조금 더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 또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 수익과 성과급 잔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칼을 빼든 건가?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지율하고 연계해서 뭐 그 차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뭐 지시해가지고 검찰이 곽상도 의원과 항소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 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평가랑 연결돼 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민생 문제, 적어도 지금 현재 민생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어느 신문에 나왔던데 고금리 때문에 돈 빌린 사람들이 아주 이자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는다는 논리로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도 고심한 끝에 은행은 공공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대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련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저게 일주일 내내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왜 빠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결정적일 테고 일부에서는 뭐 천공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천공 논란은 오늘 이제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래저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겹쳤다. 특히나 전당대회 문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 다 개입하고 싶어하고 개입할 근거도 있었고 했지만 예. 조심스럽고 막후에서 했던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국민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예. 만들었다. 이 부분이 큰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챙기기 차원에서 은행 문제 얘기를 꺼내고 또 곽상도 의원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지율이라든지. 은행이야말로 대표적인 독과점인다가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서민들의 경제나 이 금리 문제를 좀 더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여부 관계없이 민생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분명히 이게 정부에서 보호하는 산업이거든요. 은행. 예. 근데 이게 글쎄 이게 관치 논란이 또 거꾸로 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의 예대 마진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니까요. 알겠습니다.